가 지표가 되게 바닥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업 가치 평가를 해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 수준이에요. 밸류에이션 그 정도로 싸긴 싸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사 틀려도 데미지가 좀 작아요. 근데 맞으면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네. 저는 항상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어떤 주식을 사줘도 상관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걸 해야 되겠지만 다만 20-30%는 꼭 고배당주는 좀 그만하세요. 좀 새해에 돈 공부를 딱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먹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많아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스토리를 알려드리면 처음에는 이 채널 금리 인하가 오면은 이 자산 시장의 랠리가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라요. 네. 주식시장은 되게 똑똑한 게, 그 똑똑하다는 표현이 좀 그런 게, 이거를 알면은요 먼저 다 올라가요. 아, 그걸 확인하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인하 전에 이미 올라갔을 그래서 거다. 지금 연초에 주식시장이 한 9일 정도 올랐어요, 연속해서. 네. 그 이유도 연준의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한 거예요. 올해 한 번 인하하겠다. 나스닥이 원래 기술주들은 금리에 되게 민감해요. 금리 낮추면 좋은데, 그래서 시장은 먼저 발빠르게 벌써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좋은 건데 막상 금리 인하 하면요 주가가 오히려 빠집니다. 막상 한반영에서. 맞아요. 호재가 네. 발표 나면은 확인을 다 하는 팔고 순간,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미리 움직이고 있다. 금리 인하 쪽에. 예. 그러면 금리 인하가 어쨌든 연초 안으로 한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율은 좀 다른 게 이제 작년에 킹 달러였죠. 정말 네, 맞아요. 달러가 15% 올랐어요. 그 가장 높았을 때가.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달러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두 개입니다. 그 유로하고 엔화. 얘네가 어디로 가느냐. 그거랑 미국의 통화 정책. 얘 금리 올릴 거냐.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리면 유로하고 엔화가 이제 달러에 반대되는 자산이잖아요. 그럼 환율이 뭐예요? 서로 나눠 갖는 거죠. 나는 엔화를 갖고 있고 달러 있으면 서로 물물 교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달러를 결정하는 거의 절반이 유로하고요. 한 11%가 그 엔화고 나머지 한 9%, 8%가 파운드화입니다. 이 세 개 합치면 80%예요. 그러면 얘네 셋이 만약에 약하다. 이쪽 통화가 약하면 달러는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강하죠. 그렇죠. 근데 작년에 얘네 셋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 통화가 같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킹달러죠. 킹달러가 되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불을 지핀 게 미국 물가 오르니까 연준이 뭘 했습니까? 금리를 0에서 4.5까지 올려버린 거예요. 금리 올리면 미국 통화 가치 올라가죠. 미국 돈이잖아요. 금리 오르니까 미국 달러가 그냥 미친 듯이 오른 거죠. 네. 근데 이제 2022년 말부터 갑자기 바뀌었어요. 달러가 꺾입니다. 네. 유럽 날씨가 따뜻해요. 맞아. 그럼 어떻게 돼요? 유로화가 강해져요. 유럽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하네. 영국 망한다는 얘기 쏙 들어갔죠. 맞아. 파운드가 강해집니다. 올라가고. 거기다가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간다. 더 이상 금리 인상 안 하겠다. 그리고 연말에 한번 하는 거 아니야? 금리 인하? 당연히 달러가 돈가시 약해져. 떨어지겠네요. 거기다 중국 경기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겹쳐지다 보니까 달러가 이제 급락을 해버린 거예요. 하반기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반기는 이 구도 때문에 달러화는 좀 오르기는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귀에 쏙쏙 들어갑니다. 원자재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위기 방파제, 닥터 코퍼, 뭐 인플레이션의 고삐, 금, 구리, 유가에 붙는 건데요. 원자재에 이렇게 꼬리표가 붙는 이유가 이제 경기 선행 지표라서 그런 거잖아요. 장기적 관점에서 원자재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은 맞아요. 선행 지표예요. 네. 주가 지수가 먼저 빠지고 그다음 경기가 망가집니다. 오. 근데 원자재는 아니에요. 원자재는 동행이나 후행 지표예요. 선행이 아니군요. 선행이 아닙니다. 오. 경기도 중요하지만 경기에 철저하게 동행한다. 요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경기는 좋아질 겁니다. 이제 네. 대부분 그렇게 예상을 하니까 상반기보단 경기는. 그러면 원자재, 원유나 구리는 하반기가 더 좋을 거예요. 상반기는 좀 슬로우. 지금 막 원유, 구리값 막 좀 최근에 올라요. 그래서 지금 막 따라가지 말자는 주의예요, 저희는. 근데 한 번에 눌러주는 기회가 오면 하반기를 보고 한번 투자하는 건 그때 한번 괜찮다. 사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반기 쪽에 원자재를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한데 투자 성적표가 작년에 되게 다들 좋지 않았잖아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세요? 권유드리고 싶은 포트폴리오는 뭐냐면 어쨌든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건 위험하고요. 뭐냐면 21년도에 가장 뜨거웠던 게 사실 가상자산하고 네. 주식시장에서 메타버스 관련주였어요. NFT.
이쪽이 너무 뜨거웠어요. 위메이드가 10배 올라갔고. 근데 거기에 올인하신 분은 지금 결과가 어떻겠어요? 좋지 않으시죠? 너무 안 좋죠. 네. 근데 그때 물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위메이드에. 근데 그거에 비중이 한 10%예요. 다른 자산으로 내가 분산을 좀 해놨어요. 그런 분은 지금 그렇게 데미지가 크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너무 막 100종목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적절하게 이게 자산별로 분산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성격의 자산은 그냥 한두 개만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수십 개 비슷한 종목을 다 담는 거예요. 그건 포트폴리오가 아니에요, 사실은. 전혀 그쵸. 분산 효과가 안 생기죠. 그래서 그쪽에 대한 관련된, 그러니까 비슷한 그 약간 자산군을 하나 담고 네. 정반대를 또 담으셔야 돼요. 안전하게. 저는 항상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어떤 주식을 사셔도 상관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걸 해야 되겠지만 다만 20-30%는 꼭 고배당주는 좀 담아놓자. 주식관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1년에 은행주들이요. 네. 배당을 한 7-8% 줘요. 배당 수익률이 꽤 높고 보험회사, 뭐 일부 음식료회사, 통신회사, 철강회사들이 배당을 좀 많이 주는데 20-30% 이거 깔고 가면요. 손해가 나도 일단 배당으로 메꿔줘요.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원래 또 저평가예요. 큰 변동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걸 깔고 들어가면 나머지 쪽에서 내가 좀 편안하게 좀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올해 포트폴리오 좀 제안을 해드리면 부동산이 좀 느리잖아요, 원래. 후행이죠. 예, 네. 가장 후행하니까 주식이 제일 먼저 빠지고 이 가상자산 쪽하고 부동산은 24년도 정도 하반기 정도 돼야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주식은 벌써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가이나 이런 좀 약간 위험자산 비중을 지금 좀 늘릴 때다. 일부 자산은 아까 그 채권 같은 거 좀 안전자산 여기도 좀 포트폴리오 구성 측면에선 조금 일부 담아 놓으시고 그렇지만 비중은 좀 위험자산 비중을 좀 지금은 높일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좀 나아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올해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삼성전자도 실적 쇼크가 있었고 근데 또 소름 돋는 게 이러면 쇼크가 있었는데 또 주식은 올랐어요. 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주식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선행성이 너무 강해서 네. 지금 안 좋다고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고 지금 아무리 좋아도 앞으로 안 좋아지면 주가가 급락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삼성전자 주가 고점하고 실적 고점이 달라요. 지금 실적이 아무리 좋으면 이제 고개 넘어서 피크아웃이라고 그러죠. 이제 내리막길밖에 안 보이면 사람들이 주식을 안 삽니다. 싸도 안 사요. 점점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언제 사냐면 바닥이 보일 때, 실적의 바닥이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올해 3분기 좋아져. 그래서 지금 거기에 시장은 베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가. 대신에 또 이런 일을 또 바꾸면 될 수 있어요. 2분기가 됐는데 야 지금 우리 계산해 봤더니 3분기 안 좋을 것 같아. 네. 이러면 다시 빠져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저도 모르죠. 모르고 변호사님도 몰라요.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봐야 돼요. 싸냐 비싸냐를 봐야 돼요. 과거 평균과. 근데 삼성전자가 지표가 되게 바닥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업 가치 평가를 해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 수준이에요. 밸류에이션이. 그 정도로 싸긴 싸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사 틀려도 데미지가 좀 작아요. 3분기가 틀려도. 그래서 지금은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설사 틀리더라도. 근데 맞으면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예. 성장주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처럼? 일단 성장주는 금리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한번 배웠던 게 뭐냐면 테슬라 주가가 예전에 이제 금리 오를 때도요 버티더라고요. 야, 이 회사는 진짜 일론 머스크 효과인가? 금리를 무시하네. 금리가 중력인데 중력의 힘을 다 무시하고 버티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 중력의 힘을 무시하는 그 업종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바이오인가요? 제가 바이오 샀다 크게 물렸거든요.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요. 절대로 이게 중력을 무시하는 업종이 어디냐면 뭐예요? 엔터사예요. 왜냐면 효용이 무제한이에요. 아. 자, 우리 오빠들이 오늘 그러니까 2년 전에 2만 원짜리 앨범을 발매했는데 5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살 사람은 사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맞아. 사요. 그러니까 저도 테슬라는 그런 업종인 줄 알았어요. 저도. 왜냐면 아무리 금리 물가 올라고 가격 올렸죠. 테슬라가 사더라고요, 사람들이. 전기차를. 근데 테슬라도 어쩔 수 없다. 똑같은 이제 기업 레벨로 이제 내려오는 거 아니야? 왜냐면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할부금리 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차가 안 팔리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죠. 테슬라의 꿈에서 이제 깨버린 거예요. 이게 현실이구나. 테슬라도 차가 안 팔리는구나. 그래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고금리, 고물가가. 근데 이제 어차피 다 매는 맞았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테슬라는 나쁘긴 안 봐요. 다만 지금 테슬라가 어쨌든 일론 머스크 리스크가 있으니까 저는 좀 테슬라에서 제발 일론 머스크가 좀 딴짓 안 했으면 트위터 인수하고 그런 거 말고 본연의 좀 그 가치에 좀 집중하셨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CEO 리스크가 크죠. 네, 좀 있긴 있죠. 가상자산 관련 주식은 좀 네. 요즘에 안 좋죠. 안 좋았죠. 안 좋았죠. 근데 이제 요즘에 근데 비트코인이나 요새 암호화폐 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천천히. 근데 이것도 대동소이한 게 결국엔 금리의 영향을 다 받아요. 안 받을 수가. 그러니까 그쵸. 모든 투자 대상은요. 여러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금리는 좀 어느 정도 배우시는 게 좋아요. 뭐 이게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비트코인이 됐건 상관없어요. 다 연결돼요. 근데 금리가 올해 만약에 연말이나 하반기에 진짜 인하되면 떨어지면 여기서 더 나쁠 건 사실 없는 거죠. 저는 가상자산 잘 모르지만 가상자산도 사람들이 많이 실망했던 게 몇몇이 사기를 쳤잖아요, 사실. 네, 어떻게 네, 보면. 맞습니다. 그게 신뢰를 깨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없어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일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환경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안전자산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안전자산 하면 대표적인 게 금하고 채권인데 네. 저는 일정하게 또 특히 어느 정도 좀 소액 자산이신 분들이 하긴 좀 어려워요. 맞아요. 네. 채권도 일정 그 한도가 있던데요. 네, 들어갈 수 그래서 있는. 좀 어느 정도 좀 자산 되시고 맞아요. 근데 소액으로 하실 수는 있어요. 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자산 좀 있으신 분들 같으면 금이나 채권을 저는 항상 그래요. 이 금은 절대 안 없어져요. 그 다음에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우량 채권, 국고채나 네. 우리나라 공기업 채권 이런 거 절대 망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위기 때 가격이 빠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투자하시면 돼요. 지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채권은 뭐 이자나 원금이 보장되니까 상관없겠지만 항상 자산의 10에서 20%는 좀 저는 좀 넣으시라고. 넣으시는 거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포트폴리오 얘기도 하고 투자자 이제 이 고수들을 만나면서 드는 생각이 돈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사회. 어렵죠. 어려운데. 네, 너무 어려워서 좀 새해에 돈 공부를 딱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진짜 모르시는 분이 그러니까 많아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스토리를 알려드리면 처음에는 이 채널 다 보고요. 책도 다 봐요. 그다음에 무조건. 증권사는 이제 보고서들을 내거든요. 기업, 네. 산업. 네, 그래서 주린이 분들은 다 봅니다. 맞아요. 몰라도 다 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돈 못 벌거든요. 오히려 더 못 벌어요.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그래서 성공하는 분들이 조금씩 이제 발전의 단계는 유튜브 채널도 몇 개로 딱 줄여요. 정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전문가도 한두 분만 딱 골라요. 거기로 압축을 해요. 그 다음에 보고서도 자기가 아는 기업만 봐요. 모르는 기업은 다 패스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하면 좋아요. 그럼 금방 습득이 돼요. 어차피 주가라는 원리는 비슷하거든요. 움직이는 원리는 비슷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이제 보폭을 그때부터 또 넓혀가면 돼요. 업종들은. 그게 한 2, 3년 걸려요. 그거 뭐 1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 3년 동안은 아는 거 위주로 천천히. 네, 모르는 거 다 패스하고. 그렇게 해서 1년에 종목 한 3, 4개만 발굴해도요. 진짜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막 100개, 200개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욕망에서 일단 벗어나시고 네, 그렇게 좀 천천히 좀 자기가 아는 거 위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올해 뭐 경기 침체가 오늘 만에 약간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데 저는 오늘 연블리님 만나고 나니까 진짜 올해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기 침체기에 놀라운 사실 아세요? 주식시장이 다 올랐습니다. 그게 참 저도 그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근데 너무 호황기일 땐 시장이 또 빠지고. 진짜 네. 위기는 곧 기회네요. 네. 여러분들 이번 해에 개미년 열공하셔가지고 저희 다 부자 되시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한번 찾아와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봬요.